안녕하십니까. 세종포럼 2021년도 첫 번째 초청 세미나입니다. 오늘은 전문 외교관 출신이신 박병환 유라시아 전략연구소장 모시고 한국 외교 이대로 괜찮은가 라는 주제 발표를 들은 다음에 토론으로 이어가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주제 발표를 맡으신 박병환 소장님은 주 러시아 대사관, 경제공사 등 모두 4차례에 걸쳐서 11년간 러시아에서 근무한 경력을 가진 베테랑 외교관이십니다. 현재는 유라시아 외교 문제를 연구하시면서 각종 매체의 한러 관계, 외교 정책에 관해서 기고 활동을 왕성하게 전개하고 계십니다. 요즘 우리 국민 사이에는 대한민국 외교에 대해서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모쪼록 오늘 세미나에서 좋은 말씀 많이 들려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박병환 소장님을 소개하면서 곧바로 주제 발표에 들어가겠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유라시아 전략연구소 소장 박병환입니다. 오늘 제가 발제할 내용은 앞서 사회자께서 설명을 하신 바대로 한국 외교의 실상, 그 중에서도 우리나라에게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그 주요 국가, 그러니까 중국, 미국, 일본, 러시아와의 지금 관계가 어떤 상황인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이제 한마디로 지금 객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한국의 핀란드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중국과의 관계에서. 그리고 한미 동맹으로부터의 이탈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그 대일 관계가 복구 불가능할 정도로 심각하게 훼손되어 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그 여러 가지 전략적 측면에서 우리가 소홀히 할 수 없는 나라, 러시아. 근데 이 러시아와의 그 협력 관계가 여전히 부진하다. 이렇게 우선 서두에서 종합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우선 중국과의 관계. 저는 이제 한마디로 중국에 휘둘리고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해봤습니다. 실제로 그간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에 양국 관계에 어떠한 일들이 있었는지, 어떠한 발언을 우리 문 대통령이나 여권 인사들이 했는지 사실 위주로 설명을 드리고 부분적으로 제 코멘트를 포함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2017년 12월에 중국을 방문하셨죠. 그래서 베이징 연설을 하셨는데 그때 이제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면은 중국을 높은 산봉우리에 비유를 하고 한국은 그 주변에 작은 나라다. 동시에 그 양국은 식민 제국주의를 함께 이겨낸 동지적 관계라고 규정을 했습니다. 굉장히 이제 놀라운 발언이죠. 그리고 이어서 문 대통령께서 그 앞으로 중국 중심의 인류 운명 공동체 구축, 소위 그 중국몽에 한국이 적극 참여하겠다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께서 그 중국을 가시기 전에 이미 11월에 중국의 최대 관심사인 그 사드 배치와 관련해 가지고 3가지를 우리 대한민국 정부는 하지 않겠다. 그래서 미사일 방어 체계를 구축하지 않을 것이며 사드 추가 배치는 하지 않을 것이며 또 한미일 3국 군사협력을 하지 않겠다. 그 당시에 굉장히 굉장히 파문을 던진 그런 이야기인데, 과연 그 주권 국가로서 이러한 그 정책을 특정 국가를 상대로 한다는 게
맞는 거냐 하는 그런 문제 제기가 있었습니다. 그 뒤에도 이제 문재인 대통령께서 그 중국의 비유를 맞추기 위해서 여러 가지를 많이 하셨어요. 그러나 중국 시진핑 주석은 지속적으로 문 대통령을 노골적으로 홀대를 했고, 소위 이제 사드 배치를 빌미로 한 한국에 대한 제재 조치는 여전히 지금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러한 어처구니 없는 상황은 제가 보기에는 문재인 정부의 그 초대 주중대사였던 노영민 씨가 신임장을 제정하고 방명록에 기록을 했는데 뭐라고 했냐면 여러분도 아시겠습니다만 공창밀의 만절필동이라고 썼을 때 문재인 정부의 대중국 처신 외교가 어떤 방향으로 나가겠구나 하는 걸 짐작을 할 수 있었죠. 하여튼 문 대통령께서는 지속적으로 기회만 있으면 중국과 인류 운명 공동체, 그냥 문명 공동체라는 말을 좀 계속 하고 계십니다. 특히 그 코로나 19 관련해서도 또 중국인 입국 규제 문제와 관련해서도 이해하기 어려운 그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중 갈등이 격화되면서 금년 초에 그 소위 쿼드 정상회의가 처음으로 열렸습니다. 1월 달에. 그래서 미국, 일본, 인도, 호주 이 네 나라가 참여를 했죠. 그러니까 미국은 한국의 동참을 기대를 하고 있는데 우리 예를 들면 정의용 장관이라든지 우리 정부를 대표하는 분들의 답변은 이렇습니다. 뭐냐? 미국이 명시적으로 요청한 적이 없다. 그래서 우리도 검토를 하고 있지 않다. 이런 기가 막힌 그런 반응을 보여왔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문정인 이사장, 세종연구소 이사장으로 있는 이분은 이제 현 정부의 외교정책 멘토로 불려지는 분인데 이분의 주장은 이래요. 또 한국은 미국과 중국 사이에 초월적 외교를 해야 된다. 또는 한술 더 떠서 한국이 중국의 핵우산을 요청하면 어떨까? 이런 또 궤변 아닌 궤변을 늘어놓고 있고요. 그리고 금년 3월에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과 또 미국 국방장관이 와서 그 외교국방 양자협의 2+2라고 좀 보통 표현을 하는데요. 근데 이 미국의 고위 인사 두 사람이 다녀가기가 무섭게 정용 장관이 또 중국의 왕이 외교부장을 만나러 아주 머나먼 여행을 했더라고요. 상식적으로 베이징에서 만나야 될 것 같은데 샤먼이라고 하는 중국 남부 후젠성에 있는 도시입니다. 여기는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은 대만과 마주보는 대륙의 한 지방이죠. 그래서 그런 장소, 그리고 거기서 그러면 왕이는 무엇을 하고 있었느냐? 동남아시아 외교장관들과 회담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말미에 가서 이 정의용 장관이 왕이 부장을 좀 만났죠. 전혀 모습이 좋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주한 중국 대사 싱하이밍이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또 뜬금없이 말 많은 김호준 씨가 운영하는 라디오 프로그램에 또 참여를 하고 그랬어요. 근데 제가 외교관 생활 한 30여 년을 하면서 철칙으로 지키는 건 뭐냐? 저뿐만 아니라 외교관은 다 그렇게 해야 되는데요. 국내 정치적으로는 중립적인 입장을 취해야 됩니다. 근데 이제 아주 편향적인 방송의 대표라고 할 수 있는 김호준 방송에 참여했다. 이거는 싱하이밍 대사가 한국을 우습게 보지 않고서는 있을 수 없는 행동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눈을 약간 좀 멀리 돌려서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중국 어선의 불법 조업, 특히 이제 서해 바다에서 이게 뭐 수십 년 된 얘기입니다만은 특히 이 정부 들어와서 중국 어선 단속을 소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또 하나는 이건 또 군사적인 얘기인데요. 중국 해군이 지금 무슨 작업을 하고 있냐면은 그 소위 이 황해 또는 서해 바다를 내해화하려고 하는 음흉한 시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중국 군함이 연평도 심지어 근해까지도 나타나고 그러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아무런 대책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번에 그 서울시장 선거 때 민주당 후보인 박영선 씨가 소위 그 영주권을 가진 중국 국적자들을 상대로 지지 유세도 하고 그랬다고 그러는데 이와 관련해서 보면은 지금 그 영주권 내지는 국적 취득을 용이하게 하는 국적법 개정도 또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주 최근에요. 강원도의 최문순 지사께서 곤욕을 좀 치른 일이죠. 소위 그 중국 복합문화타운, 위장된 차이나타운이죠. 이걸 한다고 또 지자체 장이 그런 그 참 기가 막힌 일이 있었는데 그 강원도 내에서 한술 더 떠서 이런 일도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지금 추진되고 있는지는 제가 아직 확인을 못 해봤습니다만은 사실 6.25 당시 중공군이 참전을 하는 바람에 이제 점잖게 얘기해서 참전이고 객관적으로 얘기하면은 한반도 침략이라고 볼 수 있는데 아니 이 중공군 때문에 그 우리 이 남북한 통일이 결국은 좌절이 되고 그러는데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이 강원도 지역에서 전사한 중공군의 영혼을 뭐 위로하는 뭐 그런 기념물을 세우겠다 이런 얘기까지도 좀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이와 또 연관된 얘기인데 그 지금 이제 강원도 화천 지역에 오면 8호호라고 있습니다. 이게 깰 파자 오랑캐 로자 호수 호자죠. 근데 이거는 6.25 당시에 우리 국군 부대가 엄청난 수의 중공군을 대파한 곳입니다. 한마디로 이 호수에 수장을 시켜버렸죠. 그래서 그 당시 이제 이승만 대통령께서 8호라고 이름을 지었는데 이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중국인 관광객들이 그 이름을 봤을 때 좀 불편하다. 기분이 안 좋다. 좀 바꿔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까지도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 70여 년 전에 그 강원도 지역에서 이 조국의 강토를 지키기 위해서 그 산화한 국군 장병들의 영혼이 지하에서 통곡할 일이 아니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것도 뭐 최신 스토리를 또 제가 좀 가지고 왔는데요. 문화 침략, 뭐 역사 왜곡은 동북공정이라고 그러는데 거기서 더 나아가지고 문화 침략 현상이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뭐 김치다, 뭐 한복이다, 가시다. 그러다가 최근에 이제 조선 구마사라고 하는 뭐 TV 방송국의 그 드라마가 이제 문제가 된 적도 있었죠. 그런데 사실은 좀 거슬러 올라가서 2017년도에 그 시진핑이 트럼프와 정상회담을 하면서 한국은 원래 중국의 일부였다. 이런 발언을 했다고 나중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밝혀가지고 문제가 됐는데 사실 그 당시를 제가 기억을 해보면은 엄청난 그 발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 전체적으로는 큰 반향은 없었던 것 같아요. 특히 정부 당국자들은 우물쭈물하고 뭐 확인해 보겠다 뭐 이런 식으로 하고 넘어갔고 그 뭐 역사학자들도 특히 지금 식민사학에 그 빠져 있는 주류
사학께서는 아무런 그 대응이 없었죠.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이러한 그 뭐 한국 정부의 정책 또는 고위 당국자의 발언 또는 여러 가지 그 현상들을 한마디로 요약을 한다면 중국이 한국을 휘젓고 있는 형국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때 문제의 심각성은 어쩔 수 없이 그럴 수밖에 없다면 나름대로 이해가 되겠습니다만은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오만을 순순히 받아주는 그 한국 그 정부, 한국 사회가 지금 문제라고 봅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 맨 처음에 제가 이제 인용한 문 대통령의 그 중국 베이징대 연설을 제가 읽으면서 아 이거 누가 써줬나? 아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조선시대 후기에 소위 그 친명 사대주의에 빠져있던 그 노론의 영수인 송시열이란 사람이 21세기에 나타나서 문 대통령한테 이런 연설문을 써준 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문 대통령의 그 베이징대 발언에서 나온 식민 제국주의를 함께 이겨낸 동지적 관계라고 하면서 이제 미국에 대해서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그 처신들이 좀 나오고 있죠. 약간 이제 방향을 돌려서 이제 정치적인 문화적인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번은 경제적인 측면에서 소위 안미 경중이라는 표현을 우리 여기 문재인 정부 여권 인사들이 자주 써왔죠.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우리가 중국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중국과의 관계를 우리가 그 소홀히 할 수 없다. 좋게 얘기해서 그런 건데 사실 그 우리 수출의 중국 시장에 대한 의존도가 제가 한 2년 전인가 25%가 좀 넘는 걸로 나왔어요. 그 숫자는 분명 객관적으로 매우 위험한 수치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대중 수출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뭐 정확한 수치는 아닙니다만은 약 70%가 중국 현지에 진출해 있는 한국 기업들을 위한 원부자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한국의 수출이 중국 시장에 매우 의존하고 있다는 얘기도 달리 해석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실제로 지금 그 미국 정부가 중국에 대해서 무역 제재를 많이 하니까 중국에서 사업하고 있는 이 기업인들은 불안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베트남이다, 인도 뭐 이런 데로 가고 있어요. 그래서 마치 중국이 한국을 먹여 살리고 있다. 또는 중국에 대한 경제적 의존이 우리의 숙명이다. 이런 주장은 근거가 없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현 정부가 중국을 중요시해야만 하는 이유로 들고 있는 것이 남북 관계 개선, 나아가서 뭐 북한의 핵 문제 해결, 더 나아가서 뭐 통일까지 포함해서 중국의 협조가 필수적이다. 이제 이런 주장을 펴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봤을 때 지금 중국 정부의 대한반도 정책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이한 제한 정책이다. 그러니까 지금 물론 중국도 한반도에서 남북한 간에 전쟁이 재발한 것을 원치는 않습니다. 그거는 뭐 한국인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만일 한반도에서 전쟁이 다시 일어난다면 제가 어디서 주소 들었습니다만은 덩샤오핑이라고 하는 중국 지도자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만일 앞으로 조선반도에서 전쟁이 또 일어난다면 그 순간
우리 중화인민공화국의 경제 발전은 올 수도 될 것이며 석기 시대로 돌아갈 것이다. 뭐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만약 이제 전쟁이 일어나게 되면 한반도 주변 하늘과 바다는 어떠한 비행기나 민간 비행기나 상선도 다닐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마 이제 이런 측면에서는 뭐 전쟁 재발은 원치 않는데 이거 우리가 부탁할 일입니까? 중국의 국익을 위해서 그렇게 자기네들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뭐 저 자세로 부탁할 일이 아니다. 더군다나 매달린 듯한 태도를 왜 취하는가? 뭐 그런 그 생각을 좀 해봤어요. 그리고 지금 중국의 입장에서는 남북한 관계가 이제 호전이 돼서 어떤 현 정부에서 그렇게 오매불망 바라는 그 평화가 정착이 되고 교류가 이루어지고 그렇게 하면 과연 그런 상태를 중국은 좋아할까요? 제가 보기에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중국의 입장에서 뭐 좀 이제 이야기를 좀 줄여서요. 통일 한국 인구가 8천만에 육박하고 그 하이테크를 산업을 보유하고 있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핵무기도 갖고 있을 수 있는 통일 한국의 출현을 반기겠습니까? 모르겠습니다. 그 통일 한국이 중화인민공화국을 위협할 정도가 되느냐 안 되느냐 그 얘기는 별개로 하고요. 중화인민공화국 입장에서는 매우 신경 쓰이는 일이다. 특히 이미 뭐 중국 측에서 나오는 얘기인데요. 통일 이후에 이 통일 한국과 중공 간의 어떤 그 국경 분쟁이 일어날 수도 있다. 뭐 여러분들 잘 아시지 않습니까? 간도요. 간도 문제 이거 심각합니다. 그 2000년대 초반에 그 우다웨이라고 하는 그 중국 외교부 부부장이 있었어요. 이 사람이 뭐라고 그랬냐면은 이거는 뭐 중국 일개 학자의 또는 기자, 뭐 언론인의 얘기가 아니라 중국을 대표하는 사람의 이야기인데 대한민국이 간도를 한국 땅이라고 주장하지 않는다면 우리도 고구려가 우리 역사라고 주장하지 않겠다. 이런 발언을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중국이 우리 한국 사람들보다 미래일을 더 걱정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중국 관련을 이제 마무리를 짓겠는데요. 지금 현 정부의 그 중국 정책을 보면은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글쎄요 뭐 속국이라는 표현은 좀 지나치고 중국에 기대고 중국의 눈치를 매일 봐야 되는 그러한 나라가 스스로 되고자 하고 있지 않느냐. 제가 맨 처음에 이 한국의 핀란드화 현상이라고 그러는데 핀란드하고 우리 대한민국 뭐 비교가 안 되는 나라이기도 합니다만 핀란드조차도 뭐 제정 러시아나 소련에 대해서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았어요. 근데 지금 이 우리 정부의 어떤 대외적인 행동을 스스로 제약하는 그런 상황이 좀 됐다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